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3번은 사실은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딱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독해 수업할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시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원간에서 멀리 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앵글을 멀리 해볼게요. 여러분 다 멀리 보세요. 숫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기가 생긴 꼬라지를 봐도 가령 2번, 3번, 4번, 5번 전부 계산 문제죠. 자, 이 문제는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무슨 제시문을 읽지도 않고 보기만 보고서 1번을 느껴지시나요? 다시 1번 보기랑 1번 보기랑 2, 3, 4번 보기가 성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2, 3, 4, 5번은 디테일한 계산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고 1번은 좀 일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보기죠. 보기가 일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3번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시험장에서 이걸 완벽히 독해해서 푸는 거는 저는 어렵기도 할 뿐더러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독해하는데 시간이 3분이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문제를 낼 때 사실 진짜 출제자가 수험생들을 엿먹이려고 작정을 하면 디테일한 선지를 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틀리라고 된 문제예요.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틀리라고 된 문제는 틀려야지 이거를 맞추려고 악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3번은 딱 보는 순간 틀리라고 된 문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맞추라고 된 문제가 아니다.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3번을 막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전혀 저는 교육적으로나 시험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해드리긴 할 거지만. 그럼 제가 왜 1번을 찍으라 그랬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서 언어논리 시험을 보라 그러면 저는 생긴 것만 보고서 그냥 1번 찍고 넘어가요. 맞으면 3번을 틀려봐요. 제가 경찰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니까. 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왜 제가 그런 판단하는지. 다시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자, 넘버링 할게요. 자, 일단 몇 가지 그 개념들을 알려줍니다. 별자리 얘기인데요. 켄타우로스 알파별과 마차부자리 알파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카펠라라고 한대요. 겉보기 등급은 0.1, 0.1이라서 지구에서 볼 때 거의 같다. 아,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하나의 개념을 알 수 있어요.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볼 때의 밝기를 말하는구나. 왜냐면은 실제 별의 밝기랑 지구에서 보는 밝기랑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볼 때 기준.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 정보죠. 별이 몇 등급의 별이라 할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데 등급이 1만큼 작아지면 밝기는 2.51배가 된다. 자, 요거는 좀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잖아요. 저는 아까 이제 이것도 뭐 과학기술 지문이긴 한데 저는 이런 거는 이런 지문은 문단 단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요. 일괄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겉보기 등급은 어디서 보는 거다? 지구에서 보는 기준이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등급이 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밝기가 2.51배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등급이 두 등급이 떨어지면 밝기는 2.51배의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거리가 달라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은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항속으로 1.3파섹. 파섹이 거리의 단위래요. 몇 광년이고 몰라 이런 거. 카펠라는 14파섹. 이는 켄타우루스 알파별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1.3에 14가 10배 이상이니까. 그 다음 이런 말이야.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우리 과학 지문 읽을 때. 딱 정리해야 돼요. 또 뭐 정리하냐면은 자, 이번엔 빛의 세기. 자, 반비례기호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게 되면 빛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카펠라가 켄타우로스 알파벨과 비슷한 밝기고 100배만큼 밝아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그리고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 등급을 알면 거리로부터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고 거꾸로도 가능하다. 거꾸로는 가능하냐면은 표준거리로 가정하고 별의 밝기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을 알고 거리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맞죠? 별의 밝기. 이게 뭐야? 절대 등급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1번 보시면 이거죠. 겉보기 등급과 거리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절대 등급과 겉보기를 알면 거리.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이 알 수 있는 거겠네.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도. 왜냐면 그 밑에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진짜 출제자가 작정하고 여러분을 엿먹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런 디테일한 계산을 일일이 요구하는 걸 답으로 만들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4문단을 보면 또 절대 등급 켄타우로스 카펠라 4.8 0.5 케양 돌아버리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론 제가 해드리긴 할 건데 시험장에서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는 쉽지 않다. 제가 들어가도 거의 쉽지 않다. 사후적으로 해설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표를 그리면 돼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별들의 목록을 다 열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온 게 켄타우로스 알파별.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차부자리 알파별. 근데 얘를 뭐 약어로 뭐라고 한대요? 카펠라라고 한대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태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겔이라는 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주어진 정보를 다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겉보기 등급. 그 다음에 파세, 거리죠. 그리고 절대 등급. 해가지고 이제 표로 정리하시면 켄타우루스 알파별이 겉보기 등급이 0.1이고 마차부자리 알파별 카펠라가 0.2라는 거 나왔고 파색은 1.3이라고 했고 카펠라가 14라 그랬고 절대 등급이 켄타우루스 알파별이 4.8이고 카펠라가 마이너스 0.5예요. 자, 우리 알 수 있는 거 카펠라가 켄타우루스 알파별보다 더 밝은 거죠. 왜냐하면 절대 등급이 더 낮으니까. 자, 그다음에 태양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는 태양은 절대 등급밖에 안 줬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4.9등급이다. 태양의 겉보기 등급과 파색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켈이 아니라 리겔이네요. 리겔은 좀 정보가 있는데 리겔 겉보기 등급 0.1.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구에서 볼 때 켄타우루스 알파별이나 리겔이나 거의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 그렇죠? 근데 파색이 리겔의 파색이 260 파색.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리겔이 마이너스 5.8 이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2, 3, 4, 5번 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리겔에서 태양을 관찰한다면 태양의 겉보기 등급이 4.9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잘 봐요. 4.9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태양의 절대 등급을 말하는 거죠. 자, 절대 등급은 근데 가정이 뭐예요? 10파섹 거리에 있다. 그렇죠? 근데 잘 봐요.
리겔의 파섹이 260파섹이면 리겔과 태양의 거리는 일단 10파섹보다는 무조건 먼 거죠. 그럼 실제로는 리겔이랑 태양의 거리는 10파섹보다 먼 거죠. 무조건 먼 거죠. 10파섹보다 먼 거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밝기는 감소하겠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밝기는 감소하죠. 밝기가 감소하면 리겔로 볼 때, 리겔에서 볼 때 태양의 겉보기 등급이 4.9보다 커져야죠. 어두울수록 등급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4.9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물론 천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판단하지 않고 1번 치고 넘기는 게 5월 전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단해서 풀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요. 1번 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이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그나마 좀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인 별은 절대 등급이 1등급이 별보다. 그러니까 2등급이 낮은 거죠. 그럼 밝기는 2.51의 제곱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5.02배가 아니라 2.51의 제곱하면 약 6.3배가 밝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근데 이것도 계산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설이니까 해드리지만 저도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 안 할 겁니다. 4번. 맨눈으로 볼 때. 자, 맨눈으로 볼 때라는 정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을 말하는 거죠. 리겔은 켄타우로스 알파별보다 10,000배 더 밝게 보인다. 겉보기 등급으로 보면 켄타우로스 알파별도 0.1, 리겔도 0.1이니까 육안상 똑같이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헛소리 해놓은 거죠. 틀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계산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저는 그냥 한 문제 더 풀고 하겠어요. 5번. 두 별 중에서 절대 등급이 1등급 더 큰 별은 지구에서 볼 때 얼마라는 거죠? 겉보기 등급. 잘 보세요. 절대 등급은 거리가 10파섹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실제로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 겉보기 등급을 따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별에. 거리가 있어야 되죠. 거리를 알아야지 밝기를 판단할 수 있죠. 근데 5번 선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2, 3, 4, 5번의 오답 분석을 다 했어요. 정답은 1번이긴 한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2, 3, 4, 5번을 전부 오답 분석을 해서 답을 1번으로 내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몇 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선지를 가만히 보면 1번 선지는 2, 3, 4, 5번 선지랑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2, 3, 4, 5번은 디테일한 계산을 묻고 있지만 1번은 거시적 개념을 물어보고 있다. 출제자가 진짜 여러분을 엿먹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일반적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답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출제인 건 맞아요. 너무 디테일한 정보를 답으로 하는 출제는 사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엿먹어야겠다. 엄청나게 내가 변별력을 줘야겠다 하면 그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번 문제를 1번으로 찍으면 무조건 100% 맞는다라고 장담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 1번으로 찍으시면 정답률 70%는 됩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의 정답률로 1번으로 찍을지 아니면 100%의 정답률을 위해서 제가 했던 이거 다 분석하고 있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거랑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거랑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풀 수 없는 방식이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3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자, 세 문단이고요. 그렇죠? 자, 4번.
나무 구멍에 둥지를 만드는 새가 관계를 맺는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다. 1문단 정보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에서 1문단은 그냥 각 생물이 다른 생물과 그냥 상호작용한다. 뭐 관계를 맺는다는 게 상호작용이겠죠. 그 정도만 체크하고 바로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별로 유의미한 정보는 없네요. 생물과 환경, 생물 사이의 관계 중에서 생태주의라는 게 있대요. 생태주의에서 서식지는 주소고 생태주의가 직업이래요. 생태주의의 정의는 그 생물의 생존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의 종합이래요.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쭉 해가지고 온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원이 매우 많다. 가능한 모든 차원을 고려하여 생태주의를 결정하면 생물이 다른 생물과 맺는 관계 및 환경과의 관계 기술이 가능하다. 자, 이 분단의 정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생태지위라는 개념이 있다. 생태지위. 자, 여기서 뭐 유비추롤인 건데 서식지가 주소고 그다음에 생태지위는 직업에 해당하는데 자, 뒤에 나열한 건 뭐냐? 하나의 생물의 생태지위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의 차원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차원만을 고려해서 생태지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서 생태지위를 결정한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문단. 최근 생태학자들이 생태지위에 관심이 크대요. 왜 그러냐? 생태주의 관점에서 종의 생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정보 같네요. 일단 생태지위를 표시하는 차원들이죠. 여러 개니까 결정하면 하나의 생태지위에는 하나의 종류의 생물밖에 살 수 없다. 차원이 완전히 결정되면 하나의 생태지위당 하나의 생물밖에 살 수 없다. 이 때문에 하나의 생태지위가 공석이고 두 종이 경쟁한다면 하나는 도태된다. 즉 하나밖에 생존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쟁 베타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정리할게요. 3문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생태지위에 여러 개니까 차원들이 결정되면 하나의 생태지위에는 한 생물밖에 살 수 없다. 만약에 생태지위가 공석일 때 두 종이 경쟁한다면 한 종만 승리한다. 하나의 종당 하나의 생태주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경쟁은 다양하다. 밑에는 다양하다는 얘기니까 안 읽어요. 새로운 정보 없으니까. 자, 바로 선지 판단 갈게요. 1번 틀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생태지위를 결정하는 차원들이 종마다 다르다 그랬는데 자, 보시면 하나의 생태지위를 고려할 때 여러 차원을 고려한다라고는 했는데 종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하나의 생태지위가 여러 차원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얘기랑 종마다 생태지위를 결정할 때 차원이 다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진술이죠. 그러니까 1번은 제시문에서 알 수 없는 진술이죠. 그래서 얘를 알 수 있는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정답이죠. 하나의 생태지위마다 하나의 종밖에 들어갈 수 없죠. 기껏해야 한 종 맞죠? 정답. 그러면 2번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3, 4, 5번을 읽는다 안 읽는다? 시험장이라면 안 읽고 과감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 왜? 2번의 답의 근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하지만 우리 연습이니까 그리고 해설이니까 볼게요. 서로 다른 생태지위에 있는 두 종은 서로 경쟁한다? 아니죠. 3문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의 생태지위가 비었을 때 그 생태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죠. 이미 다른 생태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죠. 3번도 틀리고 3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4번 4번은 이 만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한 종의 생태지위는 그 종과 다른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자, 아까 정리한 거에 보면
하나의 생태 지위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차원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차원이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4번은 쉽게 말해서 차원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차원이 뭐다? 다른 종과 다른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차원 하나다. 아니죠. 차원이 여러 개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만 때문에 틀린 겁니다. 오답 근거는 이문단이라고 볼 수 있고 5번. 같은 자원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하면 모두 도태되거나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생존하는 거죠. 3문단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답 분석은 다 했습니다만은 이번에서 정답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게 5월 전략이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려웠어요. 뭐 어려운 거 어렵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 지문이 많았고요. 그다음 선지의 근거도 까다로웠습니다만은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게 이거를 우직하게 전부 독해해서 분석해서 오답 분석해서 푸는 거는 시험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딱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과감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스킬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단순히 꼼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문제풀이 전략적 측면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가 꼭 무조건 우직하게만 공부한다고 좋은 과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수험생들한테 수업에서 어떻게 전략을 사용해야 찍더라도 최대한 정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찍을 수 있는지를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독해도 중요해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우직한 독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언어이해 문제가 3문제가 더 남았죠? 이 3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언어이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 초반부 문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번부터 7번까지 언어이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풀이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경찰대 언어논리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